모두가 2 곱하기 2표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본적인 논리가 미국의 정치적 정서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드는 이란 전쟁에 대한 국내 반응을 설명해주고 또 미국 정치에서 또 한 번의 격동적인 순간 이후 트럼프의 지지율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설명해 줄 것입니다. 실제로 이 그리드의 최신 사례는 어젯밤 예정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에서 나왔습니다. 적어도 예정된 만찬에서 말이죠. 그 만찬은 모두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다고 의심하는 용의자의 총격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우선 그 행사 자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단 만찬은 매년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리는 연례 갈라 행사입니다. 그곳은 백악관에서 약 1.5마일 떨어져 있으며 어제까지는 로널드 레이건 암살 시도로 가장 잘 알려진 장소였습니다. 레이건은 실제로 그 사건에서 총을 맞았고 한동안 그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불확실했습니다. 그곳은 미국 정치학회 연례 학술대회가 워싱턴 DC에서 열릴 때마다 개최되는 장소이기도 해서 저는 인생에서 여러 번 그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2019년 학회에서 직접 찍은 개인 사진으로 다른 학회 호텔로 가는 셔틀버스를 기다리며 줄 선 모습입니다. 레이건 암살 시도를 기념하는 명판이 날카로운 각도로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세계 정상들과 몇 번 가까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저는 어젯밤 힐튼 호텔에서의 보안 상황이 놀라웠습니다. 용의자는 사실상 보안 경계를 그냥 지나쳐서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했고 총성이 들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쓰는 지금 총성이 용의자가 쏜 것인지 그를 제압하려던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보안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으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런 상황이 조금이라도 가능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보안 경계선은 항상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만약 누군가가 돌파하려고 해도 중요한 인물에게 가까이 다가가기까지는 1분 정도 전력 질주를 해야 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초기 검문과 VIP에게 접근하기까지는 항상 최소한 2번째 보안층이 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시크릿 서비스의 계획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용의자가 머물렀던 영업 중인 호텔에서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도 제기될 것입니다. 국내에 초점을 맞춘 정치적 위협 외에도 우리는 최근 특정 단체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미국 내에서 무장단체들이 행동에 나설 유인이 있다는 점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소프트 타깃을 염두에 두곤 하지만 그 우려는 더 높은 수준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또한 밤이 끝나기도 전에 트럼프가 이미 건설 중인 백악관 신축 연회장의 유용성을 더 나은 보안 경계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내세우고 있었다는 점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는 그 기회를 이용하는 데 매우 기뻐했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대화의 핵심은 잠재적인 암살 시도의 정치적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조금만 살펴봐도 이것이 내부자의 소행이었다거나 국제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시도였다는 음모론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백악관이 그와 관련해 무엇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지에 대한 내부 정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그런 시각을 가진 분들에게 실탄이 사용된 암살 시도를 연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실제로 한 명의 시크릿 서비스 요원이 총에 맞았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역사상 매우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며 살아있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한 정치적으로 가장 분열적인 입장을 취해왔다는 점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적 급진주의자들이 그를 암살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결코 권장하지 않지만 정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이런 일들은 미국 전체에 더 나쁜 결과만 가져올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놀랄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엔 진짜 미치광이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 암살 시도범이 조디 포스터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그 배우 조디 포스터요. 그리고 솔직히 그게 내가 한 말 중 제일 멍청한 게 아니라면 뭐가 멍청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2대2표로 가죠. 이것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외곽에 함대를 배치하던 때부터 우리가 주목해왔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결국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의 체포로 이어졌죠.
그 당시에는 이것이 거대한 웍도독 상황이라는 논의가 많았습니다. 대통령이 떨어지는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국민 결집 효과를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죠. 저 같은 분석가가 국제 관계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자신 있게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세계 체제는 비공개 정보가 뒤섞인 곳이라 저 같은 사람이 미국과 모든 외국 정부가 알고 있는 모든 비밀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위치에서 앞으로 모든 일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비웃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푸틴은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가짜들입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론에 미치는 영향, 특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예측하기 쉽습니다. 베네수엘라 상황이 형성될 때 저는 그런 정치 전략이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역시나 마두로를 체포하기 위한 군사적으로 훌륭한 작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미국 대중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변화가 없거나 어떤 차이도 오차 범위 내에 머물렀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작전은 군사적으로 엄청난 성공이었고 많은 전직 대통령들이 덜 공격적인 방법으로는 제거하지 못했던 지도자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시 한번 이 2대2 격차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국기 아래 결집 효과는 비지지자를 지지자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은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지만 대통령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전 입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통령 개인은 신뢰하지 않지만 대통령직이라는 자리 자체는 여전히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위기를 목격할 때 미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해 지지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국제분쟁 이론이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가설을 도출해내고 우리가 그 가설을 실제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결집 효과의 규모는 정부에 대한 신뢰에 의해 제한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측에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합의가 언제 이뤄질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게임 이론가인 척하는 이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일부 대중들은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진짜 게임 이론가들은 이 학문이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중요한 전략적 상호작용에서 그렇습니다. 관찰 가능한 갈등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그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사회과학자들이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정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몇 달 전에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지도 신뢰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고 믿는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저는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신뢰하지 않는 이들도 꽤 합니다. 하지만 제가 모르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신뢰하는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이 표를 보면 트럼프가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겪어온 역국기 결집 효과가 이해가 됩니다.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신뢰하지는 않았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상황을 한번 보고는 더는 그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이 해외 개입 축소를 공약하며 선거 운동한 점을 기억하세요. 만약 누군가가 트럼프를 신뢰했다면 그의 행동과 선거 유세에서의 발언 사이의 불일치를 보고 그가 입장을 바꾼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그를 지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이후에도 대중의 반응이 달라질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중에게 암살 시도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면 미국 내 정치적 수사를 완화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에 대한 정치적 견해가 바뀌었는지 물어보면 훨씬 적은 반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암살 시도 이후의 여파로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범인은 실제로 트럼프를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 트럼프의 지지율은 아주 조금만 올랐고 일주일 뒤 바이든이 대선 레이스에서 물러나고 해리스가 대신 나섰을 때는 그 효과를 거의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버틀러가 트럼프의 11월 승리를 확정지었다고 회상하며 말하는 것은 그럴듯한 역사적 뒷이야기일 뿐입니다. 또 다른 가설은 모든 미국인들이 경제적 부담만 신경 쓰며 바이든 행정부가 그 점에서 실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안 가설의 더 좋은 점은
오늘날 미국 정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대중이 이란 전쟁을 싫어하는 이유는 휘발유 가격 급등과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파급 효과 때문입니다. 암살 이야기는 민주당 패배가 통제 밖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여 좋은 정치적 변명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선거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이는 잘못된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를 촉발할 때 지도자들은 국기 결집 효과 외에도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중의 관심을 끄는 모든 속보는 언론의 관심을 다른 중요한 사안들을 조사하는 데서 돌리게 만듭니다. 의회가 직접 조사에 나서는 것도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핵심 질문인 이것이 트럼프의 지지율을 올릴 것인가에 대한 답은 아니요. 적어도 의미 있게 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에게 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아마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제가 라인송 맵스 엑스트라에서 진행 중인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이 저에게 해주신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8분 동안 답변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몸 조심하세요.